안녕하세요. 이밤새 TV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조경관리 과목에서 핵심 이론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5번째 조경관리고요. 출제 비중이 약 15% 내외로 기출문제는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핵심 이론을 올려드리고 이어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자료를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경관리의 학습 내용은 조경 시설물 운영 및 이용 관리, 조경 수목 관리, 시설물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조경관리 일반입니다. 유지관리 업무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운영관리를 보겠습니다. 운영관리 방식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방식과 전문 업체에 맡기는 도급 방식이 있습니다. 직영 방식은 재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진척 상황이 명확치 않고 간편한 업무일 때 직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요. 장점은 책임이 명확하고 긴급 대응이 가능하고 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기응변 조치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일상적인 일로 타성화되기 쉽고 필요 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할 수도 있고 직원 배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급 방식은 장기에 걸쳐서 단순 작업을 하거나 전문 지식과 기능 자격이 필요하거나 규모가 크면서 관리 주체가 보유한 설비로는 유지관리가 불가능할 때 도급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도급 방식의 장점은 규모가 큰 시설 관리에 적합하고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고 전문 지식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면서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단점은 책임 소재나 권한의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고요.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관리입니다. 이용관리는 대상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용자의 행위를 규제하고 적절한 이용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고요. 편리한 이용 차원에서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공원의 주민 참가 단계는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비참가의 단계, 형식 참가의 단계, 시민 권력의 단계, 이 3가지 단계를 순서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크레이션 관리입니다. 레크레이션 관리 체계의 3요소는 이용자 관리, 자원 관리, 서비스 관리. 이 3요소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전략은 완전 방임형, 폐쇄 후 자연 회복형, 폐쇄 후 육성 관리, 순환식 개방에 의한 휴식 기간 확보, 계속적 개방 및 이용 상태에서의 육성 관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멀칭 및 관수, 시비입니다. 멀칭은 앞전 과목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낙엽이나 볏짚, 분쇄목 등을 이용해서 토양을 피복하고 보호해서 식물의 생육을 돕는 것입니다. 효과는 토양 수분을 유지하고 토양 비옥들을 증진시키고 보온 효과도 있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염분의 농도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관수, 방법과 시기, 요령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입니다. 시비는 수목의 생장에 도움을 주고 병해충의 저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비료나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비료의 종류에는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가 있는데요. 유기질 비료는 두엄이나 개분, 퇴비 같은 지효성으로 낙엽 후 10월에서 11월이나 금부 활동기 2월에서 3월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질 비료는 NPK, 질소, 인, 칼륨 등 속효성 비료로서 꽃이 진 후나 열매 딴 후에 소량으로 시비를 합니다. 비료 시비법에는 표토 시비법, 토양 내 시비법, 옆면 시비법, 수간 주사법이 있는데요. 각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토양 내 시비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토양 내 시비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방사상 시비, 대상 시비, 윤상 시비, 전면 시비, 선상 시비가 있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그림과 같이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상 시비와 대상 시비는 뿌리가 상하기 쉬운 도목에 실시를 하고요. 이렇게 그림처럼 방사상 시비는 방사상으로 길게 주는 것이고요. 대상 시비는 이렇게 동그랗친 부분이 시비하는 부분입니다.
요 내용 그림을 기억해 두시고요. 윤상 시비는 비교적 어린 나무에 실시하고 수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떨어진 곳에 둥그렇게 시비를 합니다. 그리고 전면 시비는 수간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시비를 하는 것이고요. 시비를 한 후에 토양을 한번 갈아 엎어주게 되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상시비, 선상시비는 생울타리 시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울타리가 길게 있을 때 그 울타리 앞에 일자로 쭉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양의 양분을 보겠습니다. 토양의 양분의 기능은 식물이나 수목이 생장을 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필요한데 다량 원소는 식물 생장에서 90% 이상 필요한 원소의 필수 원소이고 미량 원소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필요한 원소입니다. 다량 원소의 종류에는 NPK, 질소, 인, 칼륨, 그리고 CA, 칼슘, Mg, 마그네슘, S는 황, 그 다음에 C, H, O 이렇게 있고요. 미량 원소는 망간, 아연, 붕소, 구리, 철, 몰리브덴, 염소 등이 있습니다. 양분의 역할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질소, 인, 칼륨 이 세 가지는 내용을 잘 읽어두시고요. 나머지 칼슘, 마그네슘, 황 여러 가지 원소들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소는 뿌리, 잎, 줄기 등 생장을 촉진하는데 제일 중요한 양분입니다. 그리고 결핍이 되면 생장이 저하되고 조기 낙엽이 일찍 떨어지고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인은 뿌리와 꽃, 과실의 발달을 촉진하고요. 부족한 경우에는 뿌리 발육에 저하되고 암록색의 잎이 발생합니다. 다음 칼슘, K는 내병성을 강하게 하고 뿌리와 가지의 생육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칼륨이 결핍되면 잎이 황화되거나 이 황화라는 것은 누렇게 뜬다는 거고요. 그리고 젓갈색이 될 수가 있고 잎의 끝부분이 괴사합니다. 나머지 양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의 정지 및 전정 관리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수목의 전지 정정의 목적은 수목의 수영을 영구히 유지 보존하기 위해 인위적인 성장 조절을 위한 정지 작업, 그리고 미관상, 실용상, 생리상 목적으로 가지나 줄기의 일부를 정리하는 전정 작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지 정정의 대상과 요령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나무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건 참고로 보시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목의 전지 정정의 대상은 밀생지, 밀접하게 자란 가지, 그리고 교차지, 그리고 역지는 안쪽으로 뻗은 가지, 내양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평행지, 병든 가지, 윤생지는 격가지, 그 다음 퍼복지, 옴도지, 퍼복지는 이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퍼복지, 그 다음에 맹아지는 정상적인 눈이 아니라 부정화해서 자란 가지를 맹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하지, 처진 가지를 수하지라고 하고요. 다음 도장지, 웃자란 가지라고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란 가지, 도장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생지, 마주붙은 가지, 이렇게가 정지 전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의 요령은 주지를 제일 먼저 전정을 하고 상부는 강하게, 하부는 약하게 전정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잘라줍니다. 굵은 가지는 가능한 수간에 가깝게 수간과 나란히 잘라주고요. 수간의 내부는 환하게 솎아내고 가지 끝을 자를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향한 눈이 바로 위쪽이 되도록 전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눈 바로 위쪽에서 전정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굵은 가지는 자르기 전에 밑동에 10에서 15cm 지점 아래에 3분의 1 정도를 살짝 잘라주고 그 위쪽 부분을 먼저 자른 후에 밑동에 남은 가지를 잘라주게 됩니다. 이 굵은 가지 전정 요령은 기출문제에서 그림도 같이 넣어서 사진을 같이 넣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또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는 조성 후 3년 이후에 보통 실시하고요. 옆에서 위로 상부는 깊게 하부는 얕게 전정을 합니다. 그리고 울타리 높이가 1.5m 이상이면 윗부분은 좁은 사다리꼴로 전정을 합니다. 전지 전정 후에는 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소독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크레오소트, 구리스유, 페인트 등 유성 도료로 방수 처리하거나 빗물이 닿지 않도록 덮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적심인데요. 적심은 순 자르기라고도 하고요. 줄기 또는 가지의 선단, 생장점을 잘라주어서 분지수를 늘리거나 생육을 촉진시켜주고 나무의 신장을 억제해서 우아한 수영을 유도하는 목적 등이 있습니다. 소나무의 적심은 4, 5월경에 5에서 10cm 정도 자란 새 순을 3개 정도만 남기고 중심 순을 포함해서 손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이 부분도 기출문제에서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전지전정의 도구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사항으로 CN율과 TR율이 있는데요. 먼저 CN율은 식물체 내의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로 CN율이 높다는 것은 탄수화물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CN율이 높으면 개화를 유도하고 CN율이 낮으면 영양 생장이 지속됩니다. CN율이 낮다는 것은 질소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요. 질소는 생장을 촉진시키는 양분이기 때문에 영양 생장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CN율이 30 이상이면 토양 중에 질소를 미생물이 빼앗아서 식물은 질소기아에 걸려서 일시적으로 질소 부족 증상을 일으킵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영양 생장이 매우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TR율입니다. TR율은 탑, 루트의 비율, 지상부와 지하부의 무게 비율이고요. 식물체는 TR율이 1이 되면서 생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지상부와 지하부의 무게 비율이 1대1로 되려는 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수목을 이식한 다음에는 전정을 해주어서 지상부와 지하부, 즉 뿌리의 균형을 맞춰서 활착을 촉진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의 병해입니다. 수목의 병해 분류에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전염성 수목병이 있고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생기는 비전염성 수목병이 있습니다. 먼저 전염성 수목병을 보면 바이러스에 의한 모자이크병이 있고요. 그리고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대추나무 빗자루병, 뽕나무 오갈병 등이 있고 세균에 의한 뿌리 혹병, 풀마름병, 불마름병, 그리고 진균에 의한 녹병, 흰가루병, 가지마루병, 그을림병 등이 있고요. 비전염성 수목병은 부적당한 토양 조건, 그리고 기상 조건, 유해 물질 등에 의한 비전염성 수목병이 있습니다. 전염성 수목병 중에 파이토플라즈마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파이토플라즈마는 바이러스나 세균도 아니고 식물에 기생하면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특수한 미생물입니다. 이거는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진균에 의한 수목병 중에 녹병균은 식물에 기생하는 곰팡이 균으로서 잎의 윗면은 황갈색 계열로 반점이 생기고 뒷면은 갈색 계열의 털 모양의 곰팡이 같은 포자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 중간 기준은 중간 숙주라고도 하는데요. 수목에 기생하는 숙주입니다. 대표적인 게 잣나무 털록병이 있고요. 중간 기준은 송이풀하고 까치밤나무이고요. 소나무 혹병은 졸참나무하고 신갈나무가 중간 숙주입니다. 그리고 배나무 적성병은 향나무가 중간 숙주입니다. 그래서 요 잣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배나무 주변에는 이 중간 숙주가 되는 이 식물이나 나무들을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까이 심지 않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수목의 주요 병해입니다. 수목의 주요 병해가 제가 중요한 것만 정리한 것만 9가지인데요. 종류가 너무 많고 이거를 다 외우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고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다 암기하는 건 너무 어렵고 제가 정리한 내용 중에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 문제은행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를 다뤄드릴 때 구체적으로 각 병별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5장 수목의 충해입니다. 수목의 해충은 분류에 따라서 흡집성, 식엽성, 천공성, 충형, 형성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응애류나 진딧물류, 깍지벌레 등은 흡집성 해충으로 식물의 줄기나 잎에서 즙을 빨아먹는 해충이고요. 식엽성 해충은 흰불나방, 풍뎅이류, 잎벌 같은 종류로 나무의 잎을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천공성 해충은 소나무점, 하늘소같이 나무의 수피에 구멍을 뚫어서 피해를 주는 해충이고요. 충형 형성 해충은 솔잎 혹파리는 소나무의 잎에 충형을 형성하고 밤나무 혹벌은 밤나무 눈에 충형을 만드는 해충입니다. 각 분류별로 흡집성, 식엽성, 천공성 해충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읽어보시고요. 해충의 분류가 흡집성인지 식엽성인지 천공성인지 이 분류는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각 해충별로 피해 증상과 방제 방법은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충형 형성 해충도 솔잎 혹파리하고 밤나무 혹벌에 대해서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요. 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해충 방제는 중요한 내용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기계적 방제와 생물학적 방제, 그리고 기타 방법이 있는데요. 기계적 방제에는 경운법, 유살법, 소살법, 포살법 등이 있는데요. 경운법은 땅을 갈아엎어서 유충이나 성충을 표충으로 노출시켜서 서식 환경을 파괴하는 방법이고요. 유살법은 곤충의 추강성을 이용해서 빛이나 냄새 등으로 유인해서 살충하는 방법입니다. 소살법은 불로 태워 죽이는 방법이고요. 포살법은 손이나 도구로 잡아 죽이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생물학적 방제 방법은 생물의 천적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무당벌레나 풀잠자리를 이용해서 진딧물을 잡아먹게 하고 해충에 기생하는 곤충을 이용해서 먹점벌레류를 방제할 수 있고요. 비티균이라는 살충 효과가 있는 치당병 미생물인데요. 체내에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균을 살포해서 방제하는 방법입니다. 기타 방법은 화학적 방제가 있는데요. 약재를 살포하거나 직접 도포해서 기계유 유제로 깍지벌레를 살충하고, 살충용 비누는 진딧물을 방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성 수종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의 분류입니다. 농약은 종류별로 포장지와 병뚜껑의 색깔을 다르게 해서 사용자가 농약을 선택할 때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고 5가지 색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살균제는 분홍색 포장지 그리고 뚜껑이고요. 곰팡이와 세균을 구제합니다. 살충제는 포장지가 초록색이고요. 해충을 구제합니다. 그리고 3번의 살비제는 곤충의 살충력은 없고 응애류에만 효과가 있는 농약입니다. 그리고 살선충제는 뿌리에 기생하는 선충을 방지하는 농약이고요. 그리고 제초제는 노란색은 선택적 방제, 그리고 붉은색 포장은 비선택성 방제를 기능을 갖고 있는 농약입니다. 그리고 생장조절제는 청색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살충제 분류입니다. 살충제의 분류는 크게 7가지가 있는데요. 소화중독제, 접촉독제, 침투성 살충제, 유인제, 기피제, 불임제, 그리고 생물 농약이 있습니다. 생물 농약은 위에서도 살펴봤는데요. 해충의 천적을 이용하는 방제 종류입니다. 이 살충제 분류도 각 분류별로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약의 소요 양량의 계산입니다. 이 부분도 계산하는 내용인데 기출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농약의 소요 양량은 총 소요량 나누기 희석 배수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헥타르당 온액 소요량
희석할 물의 양을 구하기 위한 계산식이 있는데 이거는 한 몇 번 읽어보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6장 생육장애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수목의 환경에 의한 피해 종류에는 동해 피해와 고온 피해, 대기 오염 피해가 주요한 피해인데요. 동해 피해 내용을 보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북쪽 경사면보다는 일교차가 심한 남쪽 경사면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요. 건조한 토양보다는 과습한 토양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다 자란 수목보다는 어린 수목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목한 지형이나 북서쪽이 터진 곳과 경사면,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바람이 없는 날, 그러니까 맑고 바람이 없는 날 더 발생하기 쉽고요. 겨울철에 질소 가다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동해 피해 중에 서리 피해 종류는 만상, 조상, 동상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만상은 이른 봄에 서리로 인한 피해고요. 조상은 나무가 휴면기에 들기 전에 발생하는 서리 피해입니다. 그리고 동상은 겨울 동안 휴면 상태에서 생기는 서리의 피해입니다. 동해 피해 현상을 보면 상열과 컵 스네이크스 그리고 상해 옹이가 있는데요. 상열이라는 현상은 수액이 얼어서 부피가 증대되면서 수간의 외충이 냉각, 수축해서 수직 방향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상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컵 스네이크스는 상열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태양에 의해서 온도가 높다가 갑자기 낮은 온도에서 외층 조직이 팽창하면서 발생하는 것을 컵 스네이크스라고 합니다. 상해 옹이는 수간의 남쪽과 서쪽에서 지면 가까이에 있는 껍질과 신생 조직이 저온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동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통풍과 배수가 좋게 하고 멀칭을 실시하고 남서쪽으로 햇볕의 노출을 방지하고 집사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온이 0도가 되기 전에 충분히 관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동해 피해에 대한 내용은 기출문제에 잘 나오니까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온 피해 중에 일소와 한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소는 여름철 직사광선으로 잎이 갈색이 되거나 숲이가 열을 받아서 갈라지는 현상으로서 집 싸주기를 해서 보호를 해줄 수 있고요. 한해 피해는 고온과 가뭄으로 토양 습도가 부족해서 수분이 결핍되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호습성 수종과 성근성 수종은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대기오염 피해입니다. 대기오염 피해는 내용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거수 관리입니다. 수령이 오래된 노거수는 가지가 부러지거나 수간이 갈라지면서 동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공이 생기면 빗물이나 습기 등으로 부패가 진행되고요. 이럴 때 동공을 깎아내고 소독하고 메워주어서 더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목의 외과 수술 방법입니다. 이 동공 처리 방법을 보면 먼저 부패한 목질부를 깨끗이 깎아냅니다. 그 다음에 동공 내부를 잘 다듬게 해주고요. 그 다음 버팀대를 받고 그 다음에 소독과 방부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동공을 충전해주고 방수 처리를 해주고 표면 경화 작업을 하고 인공 수피로 마감 처리를 해줍니다. 이 순서는 이해하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공 충전재는 기존에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였고요. 비발포성 수지로 에폭시와 폴리우레탄 고무가 있는데 탄력이 있고 수술용으로는 적격인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발포성 수지는 폴리우레탄 폼이 있는데 부피가 늘어나서 커다란 동공에 유리하고 빈틈없이 채울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 작업은 쉽지만 강도가 약합니다. 지금 그림을 2장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노거수에 대해서 동공 처리, 외과 수술한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 우물로 뿌리를 보호하는데요.
오래된 나무는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 우물이란 걸 조성해 주는데, 여기 우측에 그림을 보시면 그 나무 주위에 이렇게 돌담을 이렇게 쌓고 뭐 해양목 같은 것도 심어줬는데요. 나무 둘레에 흙을 파서 올리고 일정한 넓이로 돌담을 쌓아서 근개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서 녹어수의 뿌리를 보호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7장 잔디 및 초하류 관리입니다. 잔디의 종류에는 앞전 시간에서 봤었는데요. 난지형과 한지형 잔디가 있습니다. 난지형 잔디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잔디인 들잔디가 있는데요. 저온과 고온, 척박지에서 생육이 가능하고 산성 토양에 잘 견디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뮤다 글라스는 손상의 회복이 빨라서 경기장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지형 잔디의 종류는 켄터키 블루그라스, 벤트그라스, 톨 페스큐 등이 있는데요. 벤트그라스는 2-3mm로 되게 세밀해서 골프장에서 그린용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다음 잔디깎기입니다. 잔디깎기는 한국 잔디는 6월에서 8월, 서양 잔디는 봄, 가을에 보통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깎아줄 때 한 번의 초장에 3분의 1 이상을 깎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잔디 깎기의 크기, 길이는 골프장에서 보면 그린은 10mm 이하로 깎아주고요. 티는 10에서 12mm, 페어웨이는 20에서 25mm, 러프 지역은 45에서 50mm 정도 크기로 잔디를 깎아줍니다. 그리고 축구장은 10에서 20mm, 공원이나 정원은 30에서 40mm 길이로 잔디를 깎아줍니다. 잔디 깎기 기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핸드모어, 그린모어, 로터리모어, 어프로치모어, 갱모어가 있습니다. 각 기계별로 특징이 있는데 핸드모어는 50평 미만 잔디밭을 관리할 때 개인 주택 등에서 많이 이용하고요. 그린모어는 골프장 그린용, 그리고 테니스 코트용으로 깎은 면이 섬세하게 유지가 필요할 때, 그럴 때 그린모어를 이용합니다. 로터리 모어는 50평 이상 다소 거칠어도 되는 골프장, 러프 지역 등에서 이용을 하고요. 어프로치 모어는 면적이 넓고 품질이 좋아야 하는 곳, 굴곡이 심한 산악 지역에서 이용을 합니다. 갱모어는 5,000평 이상의 대형 골프장, 그리고 운동장, 그리고 경기장 등에서 사용하고 경사지에서도 균일하게 깎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계 종류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잡초 방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의 생육 관리입니다. 잔디의 CB, 잔디의 비료 주기는 NPK, 질소, 인, 칼륨의 비율이 3대 1대 2가 적당하고 질소 성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잔디 깎는 횟수가 많아지면 비료를 주는 시비 횟수도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잔디의 관수는 여름에는 아침이나 저녁에 실시하고요. 겨울은 오전 중에 실시하고 하루에 8mm 정도 소요가 되고 80% 정도 관수를 해줍니다. 다음은 잔디의 배토, 떼밥 주기입니다. 잔디의 떼밥 주기는 세사는 모래고요. 세사와 바특, 유기물의 비율이 2대 1대 1로 5mm 채를 통과한 것을 사용합니다. 잔디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소량으로 자주 사용하고요. 2에서 4mm 두께로 주고 15일 후에 다시 줍니다. 그리고 연간 1, 2회 주는데 난지형은 6월에서 8월, 그리고 한지형은 봄, 가을에 떼밥 주기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통기 작업인데요. 통기 작업은 잔디밭에 구멍을 인위적으로 뚫어주는 작업인데요. 잔디밭이 사람이 이용하면서 다밥에 의해서 토양이 단단해지고 또 잔디는 과습한 토양을 싫어하기 때문에 잔디밭에 구멍을 뚫어서 통풍이 원활하게 하고 생육을 촉진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통기 작업의 종류에는 코어링, 슬라이싱, 스파이킹, 버티컬 모잉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코어링은 지름이 0.5에서 2cm 정도의 원통형 모양으로
깊이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슬라이싱은 칼로 토양을 절단해서 잔디의 밀도를 높여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스파이킹은 뾰족한 목과 같은 장비로 구멍을 내주는 방법이고요. 버티컬 모잉은 슬라이싱과 유사한데 잔디만 일부를 잘라주는 작업입니다. 밀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치와 매트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퇴치는 잘려진 잎이나 말라 죽은 잎이 쌓인 상태를 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치 밑에 검은 펠트 같은 모양으로 썩고 질긴 섬유질이 쌓인 상태를 매트라고 합니다. 이 용어들은 중요하니까 모두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잔디의 병충해 관리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초하류 관리인데요. 초하류 관리도 앞전 조경희 재료에서 다뤘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장 조경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조경 시설물의 관리는 수목이나 잔디 같은 식물 이외에 공원이나 정원에 설치된 휴게시설이나 놀이시설, 편의시설 등을 공원 이용자가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이용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시설물의 재료가 목재인지, 석재인지, 철재인지 등에 따라서 각각의 재질별로 적절한 보수와 수리를 해주는 것이고요. 각 부분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하고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에서 문제 출제가 돼 있으면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9장 포장 관리입니다. 먼저 토사 포장입니다. 토사 포장은 기존의 흙바닥을 평평하게 고른 후에 다짐을 하거나 집안 위에 자갈과 모래 등을 혼합해서 깔아갖고 다져서 포장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때 노면 자갈의 최대 굵기는 30에서 50mm 이하로 하고요. 노면 총 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포장을 합니다. 보수용 노면 자갈의 배합 비율은 점질토가 5에서 10% 이하, 모래질은 15에서 30%, 그리고 자갈은 55에서 75% 정도가 적당합니다. 토사 포장의 계량 공법은 집안 치환 공법, 노면 치환 공법, 배수 처리 공법 등이 있는데요. 집안 치환 공법은 집안이 연약할 때 동결 심도 하부까지 모래질이나 자갈 모래로 황토하는 방법이고요. 노면 치환 공법은 노면 자갈의 두께가 적을 때 노면 자갈을 보충해서 지지력을 보완해주는 방법입니다. 배수 처리 공법은 물이 침투 방지를 위해서 횡단 굽에 적절한 경사를 유지해주는 거고요. 지하 배수시설, 냉암거를 만들어서 지하 수위를 낮춰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아스팔트 포장 관리인데요. 아스팔트 포장의 파손 원인을 보면 아스팔트량이 부족하거나 혼합비가 나쁠 때 균열이 생기고요.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거나 시공이 불량할 때 국부적으로 치마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지력이 불량할 때 요철이 생길 수 있고요. 아스팔트량이 과잉하거나 많거나 골재가 불량하거나 입토가 불량할 때 연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가 부족할 때 박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수공법으로는 패칭 공법, 표면 덧씌우기 공법, 덧씌우기 공법이 있는데요. 패칭 공법은 부분 균열 시에 파손 부분을 사각형으로 제거하고 응급적으로 보수해주는 방법이고요. 표면 처리 공법은 표면에 균열이 발생했을 때 25mm 이하의 실링층을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덧씌우기 공법은 균열이 많을 때 기존 표층을 약 5cm 정도 절삭한 후에 재포장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관리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의 파손 원인을 보면 물 시멘트비가 안 맞거나 다짐이나 양생이 불량할 때, 그리고 줄눈을 미시공했을 때, 그리고 노상이나 보조기층에 결함이 있을 때, 지지력이 부족하거나 배수가 불량할 때, 시멘트 콘크리트에
파손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수공법은 패치공법, 모르타르 주입공법, 덧씌우기 공법, 충전법, 그리고 꺼진 것 메우기 등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블록 포장입니다. 블록 포장도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파손 형태와 보수 방법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5번째 과목 조경 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빠른 속도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과목의 기출문제에서 설명을 안 한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